안녕하세요. 울산 지역 예비 고1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가는 길을 만들어 줄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학 가는 길을 만들다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진짜 예비 고1이니까 지금 중학생이니까 정말 대학 가는 길을 만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대학 가는 길을 정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자, 저는 이제 EBS에서 뭐 강의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입시 강의를 하면서 중학생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짠하거든요. 짠한 이유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얘가 벌써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 돼요. 좀 싱숭생숭하시죠. 저도 제 아들들 고등학교 보낼 때 좀 싱숭생숭했거든요. 얘가 벌써 커서 고등학생, 야, 대학을 고민해야 된다고? 얘를 데리고?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지금 중학생 학부모님들 생각하면 되게 조금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학부모님들 뵐 때마다 이런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야간에 정말 깊은 밤에 내비게이션을 좀 잘못 타서 정말 생판 모르는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까지 쭉 난 정말 속도를 정말 많이 내고 싶고 빨리빨리 가서 지방에 가서 이제 강의할 곳에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갈 수 없는 이유는 깊은 밤, 모르는 길, 그리고 짙은 안개. 딱 이게 중학교 학부모님들 마음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돼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쭉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팁은 일단 입시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공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입시가 정말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입시 망한다라는 표현 좀 그러니까 입시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어설픈 정보들 때문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어디서 들은 지식들 많아가지고요. 그 들은 지식으로 자녀의 입시를 설계를 하면 100% 실패합니다. 듣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대학은 대단히 단순해요. 대학은 어떤 경우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대학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막 어렵다, 입시가 어렵다, 복잡하다 막 그러잖아요. 세뇌당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밖에 없는걸요? 뭐 엄청 많다라고 막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와서요. 대학 입시가 복잡해, 어려워 이러면 이 사람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길이 3개밖에 없는데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로요.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은요. 수능을 잘 보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이 아주 좋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거나 선생님 논술 전형 있잖아요. 논술 전형 올해 논술 역대급 논술 경쟁률을 만들었죠. 성균관대학교 약대 666대 1. 전년도에 논술 경쟁률 1위 인하대 의대 328대 1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중학생인데 논술 그런 경쟁률로 자녀를 보내겠다고요? 전 반대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뭐지?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시와 내신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객관식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객관식 능력으로 객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능력, 역량이 있는 학생. 그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아들, 내 딸이 정시에 포커스를 두냐? 아니면 내신에 포커스를 둘 거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낼 거냐? 고민하셔야죠. 왜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목적이 선명하고요. 그 우수한 학생의 종류를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을 잘 보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거나 고민하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근데 정시와 내신은 공부할 게 없거든요. 왜요? 수능을 잘 보면 되니까. 내신 시험을 잘 보면 되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다시요. 어떻게 하면 대학이 보기에 우수한 학생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전략의 방향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우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을 자꾸 학생부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실패합니다. 누가 생각하는 우수함이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대학은 어떤 우수함을 요구하지? 이걸 이제 저랑 하나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 입시를 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실 별거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자동 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비교과는 거의 똑같아요. 그럼 다른 게 뭐냐면요.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선택 과목,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가게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 교과는 일반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좀 보기 힘든 교과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앞선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목고에서 개설되던 과목들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숫자를 늘리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려면 새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개설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과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전해봄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문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핵심은 진로교과예요. 전문교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수능 볼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이요. 주요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주요 대학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대로 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과목이 뭘까요?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했죠? 수능 선택 과목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볼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큰 문제 없네요. 무리 없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문제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로 안내, 두 번째는 실생활 적용, 세 번째는요 심화 과목, 네 번째는 융합 과목입니다. 이 네 가지의 종류 중에서 대학은 두 가지는 무척 좋아하고요. 두 가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두 가지 뭘까요? 심화 과목, 융합 과목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요. 진로 안내, 실생활 적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 친절하니까. 친절한 윤윤구라서 저는 이걸 알려드려야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요. 심화 과목, 융합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들이 심화 과목이고 융합 과목이고 대단히 중요한 과목들이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대학이 선택 과목에 무게를 주는 거거든요. 과목 수준이 어떤지를 보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 나머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는 걸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교과를 봤을 때는 과학계열, 국제계열, 또 국어계열, 영어계열, 예체능 계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좀 중요한 게 과학계열이랑 국제계열이라서 두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목들이 있다. 고급 수학, 심화 수학, 고급 물리, 심화 물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전문 교과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알아두시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조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전문 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과들, 고등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선택관에서 해봄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서울대가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울산 지역에서 이제 제가 서울대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서울대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2023 입학전 신입학전이 작년에 발표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신입학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니까 발표는 작년에 했으니까 2, 3년 뒤에 상당수의 대학들이 따라가거든요. 주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갑니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딱 예비 고일들이 거기에 딱 걸려요. 그래서 서울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2023 신입학 전형에서 서울대가 엄청난 선택을 하나 했는데 뭐였냐면요. 수능 위주 전형에서 직윤을 신설했어요. 수능 위주 전형 직윤 그리고 일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시에서만 직윤이 있었거든요. 지역균형. 근데 정시에서 지역균형을 넣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놈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정시직윤에서 서울대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능을 60점 보고요. 그 다음에 교과평가를 40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교과평가가 뭐지? 이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교과평가라고 하는 놈이 뭐지? 그러니까요. 일단 교과평가 40점 반영 직윤에서는요. 그 다음에 정시 일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정시 일반에서는 수능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성적, 수능 성적이죠. 80점 반영하고 교과평가 20점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등장했네요.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서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시 전형에서 교과평가라고 하는 걸 지금 40%, 20%, 20점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평가가 뭔지를 봐야죠. 교과평가 한번 살펴봅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교과평가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 평가 방식, 평가 조합, 평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한 거예요. 어디만 본다고요? 학생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을 축소해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량적인 지금까지는 100% 정량적인 평가였던 수능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가 정성적인 평가 요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를 축소해서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뭘 살펴보냐면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뭘 보냐면 교과 이수 현황. 첫 번째, 너 어떤 과목 이수했니? 두 번째, 교과 성취도. 1등급, 2등급, 3등급 그게 아니에요. 과목 수준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어떤 충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겠다라는 거죠. 과목 수준을 본다라는 말을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지만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미적분이 어려울까요? 올해 워낙 불수능이라고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 때문에 막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셨죠. 워낙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죠?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미적분이 어려울까요? 확률과 통계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미적분이 어렵습니다. 한 3배쯤 어렵습니다. 공부 분량도 한 3배쯤 되고요. 그러면 제가 미적분 선택해서 2등급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1등급 받았습니다.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어야 해요? 당연히 미적분 2등급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적분 어려운 과목인 미적분 선택해서 2등급 받은 학생에게 좋은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네. 어떤 거 메시지는 선명하죠? 뭐예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라.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대학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학생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럼 전공 적합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과목, 전문교과, 심화된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선택 과목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2024학년도에 신입학 전형에서 서울대가 또 하나를 발표했는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전공연계 교과 이수, 전공연계 교과 이수를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2024년, 지금 예비 고1은 2025년 입시를 하는 거고요. 2024년 입시에서 서울대가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기계공학부로 가기 위해서 대학이 서울대가 두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얘기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은 이 기계공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들었으면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그냥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서울대는 권장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죠? 서울대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수죠. 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쭉 서울대가 제시하고 있는 과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어려운 과목, 수준 높은 과목.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투 과목. 물투, 화투, 생투, 지투. 투 과목. 학과에 따라서.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식물 생산과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이 생명, 생투. 권장 과목, 화투. 투 과목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베이스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탐구 개편인데 서울대가 굳이 이제 투 과목을 주장하지 않겠다. 원원 해도 된다. 물원, 생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투를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가산점 줄게. 조정 점수 줄게. 원, 투 과목으로 조합을 만들면 3점. 투로 조합을 만들면 5점 가산점 줄게. 결국 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1 플러스 2 이 과목의 조합을 만들겠죠. 가산점이 조정점수가 3점이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가 끝났고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형 하나씩 뜯어보면서 진짜로 예비 고1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건 2023학년도의 전형별 비율입니다. 전국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198개의 전국 대학에 있어서 4년제 대학에 있어서 선발하는 기준을 보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전형별 비율이 나와 있고, 아직까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예비고일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인지만 보시면 돼요.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 44%, 그 다음에 요즘 시끄러운 정시 전형 22%,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23%.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내신이 정말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대학 전체를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중요합니다. 왜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되게 선호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11.8%밖에 안 돼요. 44%가 아니라 11.8%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정말 핵심적인 전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그렇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 뽑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의 능력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시죠? 느낌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절대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개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다.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역량이 다른 게 사실이니까. 주요 대학에서는요, 학생부 교과전형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년도까지의 입시를 보더라도요,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의 입시를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6%, 7%였단 말이에요. 왜 그거밖에 안 됐을까요? 학생부 교과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10%가 넘었을까?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요? 정부가 10% 이상씩 추천 전형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다. 그러고 보니까 정시가 제일 중요하네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울산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울산에서 경북, 포항, 부산권까지 확장해서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여기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내신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내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정시는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내신이 1점대, 무조건 1점대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비 고1 학생, 학부모 여러분, 목표 대학이 어디세요? 방향이 달라진다. 그럼 계획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20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의 전형을 예측해보면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시 45%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정시 45% 갈 거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 55%로 갑니다. 정시가 자꾸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이 되게 많더라고요. 안 늘어납니다. 왜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도 별로 바람직한 전형이 아니거든요. 왜 아닐까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시로 대학을 들어온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거든요. 반수, 재수의 명목으로 학업 중단을 선언합니다. 스카이에서 전년도에 학업 중단 학생이 1,6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500명씩 빠진, 그냥 평균으로 잡아도 500명씩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학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빠진 학생들의 상당수가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대학은 정시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예요. 왜 40%까지 늘어났어요? 정부가 40%까지 늘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더 이상 늘리지 않습니다. 대학이 정시를 선호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객관식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21세기 AI 시대. 맞잖아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데 이 창의적 인재는요. 창의성이 월등하게 뛰어난 인재는 정시로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정시는 창의성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3%,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42%.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준비가 가능할 테니까요. 자, 정시 전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정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시 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0학년도에 수능을 기점으로 국어, 수학, 탐구, 인문이니까 이건 사회탐구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국어, 수학, 사회탐구를 보면 표준 점수의 합계가 407점이 서울대를 간 거예요. 표준 점수의 합계가 407점이 서울대를 간 겁니다. 그러면 탐구 다 맞다라고 전제를 깔면 서울대를 간 407점이라고 하는 표준 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두 문제 틀렸습니다. 그러면 407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수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개 틀려야 된다고요? 3개 안쪽. 고대, 연대 4개, 5개. 그죠? 서성한, 한양대까지 7개. 그 다음에요, 외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수능에서 한 10개 정도, 11개, 10개, 11개. 그 정도. 물론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정시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기점으로 정시가 늘어나니까 우리 정시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왜 무리수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누구요? 졸업생이요. 압도적으로 강력해요. 진짜로요? 네. 보시면 표준 점수의 평균을 보면요. 재학생들의 표준 점수 평균이 97, 98 정도 수준입니다. 국어 수학에서. 근데 재수생들의 표준 점수 평균을 보니까
109점, 107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점 차이 나요? 10점씩 차이 납니다. 20점 차이가 난다고요. 표준 점수 20점 차이는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못 간다. 그럴 정도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과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실제로 성적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정시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너 고등학교 4년 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스카이를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요, 정시, 수능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졸업생의 비율입니다. 졸업생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서울대학교 몇 퍼센트요? 60%요. 그 다음에 고대, 연대 보니까 70%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7명이 졸업생이에요. 그럼 나머지 30%, 40%가 재학생이라는 이야기죠. 야, 이거 심각한 게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정시가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정시가 늘어나는 거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졸업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왜요? 성적 차이가 그렇게 나거든요. 역량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선택하세요.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 너 정시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15시간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략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정시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도 제발 좀 맞춰줘 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학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학생부 위주 전형. 근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첫 번째 거, 학생부 교과 선발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 내신 반영하는 비율을 10% 이상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건국대학교 서류 30%, 내신 70% 보고요. 서류 30%.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으로 내신 70% 보고요. 그 다음에 서류 30%.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내신 80%, 서류 20%. 동국대학교 서류 30%.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4개의 대학이 정부가 학교 추천 전형, 내신 전형을 10% 이상 늘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신 전형, 내신 위주라는 건 내신의 특정한 전형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70%, 80%라고 했으니까 내신 선발 비율이 70%가 넘으니까 얘는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넣었어요? 서류요. 경희대학교 가장 대표적이니까 경희대학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서류를 교과 종합평가라고 불러요. 교과 종합평가 30%. 근데 이 교과 종합평가 30%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는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 평가에 갖다 붙인 거예요. 어디서 보신 것 같죠? 금방 제가 설명했잖아요. 서울대학교 2023 신입학 전형에서 적용한 거예요. 서울대는 정시에다가 적용했죠? 교과평가.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어디에 적용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정성평가를 집어넣은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뭐가 늘어나요? 네, 서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울산대학교를 살펴보니까 수시 90%고요. 정시가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니까 교과 성적 80%, 진로 10% 반영입니다. 출결, 그죠? 출결에서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거든요. 출결만 보는 거니까 무단결석 3일 이상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80%고요. 진로 선택 과목 10%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학생부 종합은 종합전형은 4배수 단계형 전형이고요. 4배수를 먼저 선발하고요. 학생부 서류로 4배수 선발하고요. 면접 50%, 서류 50%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없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생부 서류 전형을 평가하는 방법,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잠재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울산과기원도 있습니다. 울산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280명을 선발하고요. 정시로 10명을 선발하게 되네요. 지역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 경영 이렇게 과기원의 경영학과들 이렇게 선발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니까 이 서류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충실도, 학교 생활의 충실도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산대학교 교과 입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 평균이 대략 한 4.1 정도 되고요. 모집 단위를 쭉 놓고 보니까 국어, 국문, 사회교육과 그다음에 화공,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학생부 교과로 합격한 학생들의 최고가 3.0,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최저가 5.8 정도 나오죠. 그다음에 옆에가 조금 중요합니다. 옆에가 뭐냐면 하위 20%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80%의 이야기예요. 100명이 합격했다면 그 중에 80%의 학생의 교과 성적이 4.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내신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화공이 조금 높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4 최고가, 그 다음에 최저가 3.68이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위 20%라고도 3.1이었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조금 고민해야 될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화공과, 화학공학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약대가 있었기 때문에 화학공학과 성적이 높았어요. 그런데 약대가 지금 학부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화학공학과 성적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비고1이니까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입결이 나타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 생각보다 졸업생들이 너무나 강력하더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고등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안 되더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려니까 내신 1점대. 그러면 개별 고등학교에서 1명, 2명, 3명, 4명, 5명. 학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5명 정도. 그건 이제 지방에 있는 울산대학교 간다, 울산 지역에 있는 울산대학교로 간다, 내지는 거천국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한 내신 3점대에서 3점대 정도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좀 선택할 수는 있거든요. 높은 학과는 선택 못하고요. 아까 화공처럼 높은 학과는 선택 못할 테고요. 그러니까 전략을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평범한 학생들이 주요 대학,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깜깜이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학부모님들 자녀들 대학 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이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들으면서 방향만 정확하게 잡으면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방향만. 깜깜이네요 라는 이야기만 안 하시면 돼요. 왜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왜 깜깜하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깜깜해요. 이거 진짜 실제로 신문기사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대 수시 합격생의 스펙을 보니까 상장 108개, 봉사활동 489시간.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보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우와, 내 아들 내 딸은 안 되겠네. 학생부 종합전형 금수저 전형이 나이 진짜 안 되겠네. 속으신 거예요. 진짜로요. 낚시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서울대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보니까 몇 명일까요? 서울대를 수시로 합격한 학생 2,4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400명 중에서요,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과연 몇 명쯤 되길래 이 기사를 썼을까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로 몇 명쯤 될까요? 네. 부모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2명이에요, 2명. 2,400명 중에 2명을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봉사활동 400시간 넘는 학생 5명이요. 2,400명 중에 5명이에요. 속으신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주요 대학들도요,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들도요, 이런 거 안 봐요. 스펙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 한번 봅시다. 뭐가 있냐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안다면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2,400명의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해야 돼요. 평균을 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상장이요. 어떻게 되냐면 30개네요. 상장 30개요. 봉사활동 139시간, 좋아요. 동아리 108시간,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장이 30개입니다. 30개도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여러분, 서울대잖아요. 최상위권 대학. 그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상장을 몇 개 받는지를 보시면 딱 요만큼 받아요. 30개면 학기당 6개거든요. 5개 학기니까 학기당 6개요. 그럼 최상위권 학생이면 많은 게 아니죠. 또 경시대회만 참여해도.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울대가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대 이 자료가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매년 비슷해요. 그 말은 서울대가 15,000명 정도의 지원자 가운데서 2,400명을 선발할 때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비슷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이 선발하는 기준이 선명하다네요. 깜깜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거 알 수 있나요? 당연히요. 왜요? 대학이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모든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다 나와 있어요. 진짜로요. 거기다 뭐 보시면 되냐면요. 주요 대학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라고 있거든요. 모든 대학 홈페이지 다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보시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보시면 돼요. 요게 답니다. 이게 평가 요소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선생님 더 뭔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평가 기준이 학생부에 나와 있으면 제대로 강조되어 있으면 그 학생은 1단계 통과합니다. 면접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하더라도요. 왜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옆에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과 좀 다르게요.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들은 1등급도 있지만 3등급도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도 서울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거든요. 일반 전형에서는. 직윤에서는 불가능. 왜요? 직윤에서는 일단 지역균형이니까 학교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 추천할까요? 내신이 제일 좋은 학생들 추천하겠죠. 그러니까요. 내신이 제일 좋은 학생들이 추천되니까 뽑히는 학생들도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건 직윤의 문제. 근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요.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도 3등급도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 3등급이 합격하는 학교, 2등급이 합격하는 학교는 도대체 뭐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안 믿기신다고요? 서울대가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75% 선 딱 컷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75% 선을 과별로 다 공개를 했거든요. 2등급, 3등급 수두룩. 진짜로요. 저는 그렇게 보냈거든요. 실제로. 올해도 그렇게 보냈고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가능.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전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대학마다 평가 요소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학생의 진로의 내비게이터. 길을 잡아주고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 요소. 학생이세요? 예비 고1이세요? 그럼 훌륭한,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거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한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평가 요소 공부하세요. 이거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오늘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를 설명할 겁니다. 이 학인 전발은 연세대, 그리고 건국대, 한국외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그리고 서울여대 6개 대학이 1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가 전부 다 이 평가 요소를 도입했어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학업 역량만 한번 읽어볼게요.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대학 어디라고 그랬어요? 연세대학교요. 근데 뭐요? 기초요. 연세대학교가 뭘 본다고요? 기초 수학 능력이요. 그게 뭔데요?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내신이 좋냐 나쁘냐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이 학생이 정말 대학에 진학해서 기초 수학 능력을 자기 나름대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하면 돼요. 그게 증명되잖아요. 자기 주도성이 증명되잖아? 그러면 1단계 통과해서 면접에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로요? 진짜로요. 전공적합성, 이런 건 이제 보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보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보세요. 딸내미, 아들내미랑 앉아가지고 그 책 같이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원 전공, 이거 전공적 합성이에요. 근데 대학은 전공적 합성을 안 보거든요. 왜 전공적 합성을 안 볼까? 아니, 선생님, 전공적 합성이라고 적어놓고 전공적 합성을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전공, 많아봐야 30개. 대학은 수백 개 학과. 전공적 합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열, 괄호치고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계열적 합성을 봅니다, 대학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면, 여기 왜 괄호가 쳐져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완벽해져. 완벽한 평가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대학 교수들도 이거 교육받고 평가하거든요. 대학 교수들도 이걸로 교육받고 평가해요. 그리고 학생부 우수한 학생들 뽑는 건요, 그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교육받아서 뽑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가 요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요소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평가 요소를 학생부에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입력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방법이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나는 인성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보여줄까? 전략 세우셔야죠. 계획 세우셔야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걸 설계도라고 하거든요. 설계도 짜야죠. 어떻게 하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어디에서요? 학생부에서요. 대단히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학생이 그 역량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표현했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입학사정관들과 대학 교수들은요, 학생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서류로 만나요. 글자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글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이 나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을 학생부에 설계해서 담아내는 게 학종의 핵심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라서 선생님 쉽지 않아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고등학교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우수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였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교과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적분 2등급, 확률과 통계 1등급 생각하면 되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비교과 없앤다 했으니까 줄어들었네요.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졌어요? 교과활동. 수업 시간에 뭐 했니?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활동을 제대로만 보여줄 수 있다면 훌륭한 거죠. 마지막으로 뭐요? 학생의 교과 선택이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너 어떤 과목 선택했니? 과목 수준이 어떠니? 요걸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신의 어떠함보다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에 넘어갑시다.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이제 지금 중학교 예비고1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방과후 학교가 미기재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가 미반영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죠. 2019년에 발표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독서도 이제 안 들어갑니다. 수상 경력도 안 들어갑니다.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서 빠집니다. 미반영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빠졌대. 그럼 이제 학생부를 뭘로 기록해? 학생부 기록할 수 없네.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커졌어. 라고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 자기가 지도해서 대학을 못 보내본 사람들입니다.
내신이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요,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답변을 딱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답변을 듣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온라인이라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 5학기가 대학으로 보내집니다. 5학기 학생부가 내 딸, 내 아들의 학생부가 대학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건 답을 보여주니까 안 되겠네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5학기 동안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록되는 학생부의 글자 수는 몇 글자나 될까요? 5학기 동안. 막 제가 이거 중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질문하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숫자들을 이야기하시다고요. 500자, 1000자, 2000자, 3000자. 실제로 기록되는 글자 수는 이래요, 여러분. 이건 6학기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그 6학기니까 한 학기 뺀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9,000자 정도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다 합치면 대략 한 23,000자 정도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록되는 학생부의 분량이요, 23,000자라고요. 이제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내신의 반영이 더 중요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학생부가 5학기 동안 몇 글자 기록되는지 아세요? 라고 질문만 딱 한번 해주세요. 그 사람 대답 못합니다. 절대로요. 왜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23,000자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비고1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내 아들, 내 딸이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뭐 하면 돼요? 이 23,000자 중에서 내가 이 학기 동안은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영양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를 결정하면 돼요. 그걸 계획을 짜면 된다니까요. 1학년 1학기 때는 학업 역량에 조금 포커스. 학업 역량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그렇다면 전공적합성. 1학년 때부터 전공적합성을 주장하려니까 좀 그런데 1학년 때 그렇다면 발전 가능성. 좋아. 그럼 1학년 때 발전 가능성이 포커스요. 그럼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보여줄까요? 저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울산 지역이라고 제가, 저 부산 출신. 울산 지역이라고 팁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대표적인 방법. 고민해보세요. 이건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모습을 학생부에 보여주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글자로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읽는 사람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평가해 줄까? 1번. 저는 학생들한테 제 팁을 알려드리고, 제 팁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공짜로 알려드리네요. 제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다양한 경험입니다. 다양한 경험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특강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거든요. 두 번째, 문제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 상황을 당면하고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해버리거든요. 자,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캠페인 활동 한번 해볼까? 그럼 이 문제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1학년 때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계에 부딪혀서, 문제에 부딪혀서, 상황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죠. 어마어마한 발전 가능성이죠. 그게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뭐라고요? 발전 가능성이 있더라. 그럼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발전 가능성 보여주고, 2학년 때 뭐 하면 돼요? 학업 역량 보여주면 되겠네. 그죠?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모습을 학생부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이 23,000자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뽑혀간다니까요. 진짜로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비고1이니까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학종 합격자의 교과 등급 분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교과 평균 내신이에요. 교과 평균 등급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2.8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건 이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인데 지원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70% 되거든요. 지원자들이. 2등급대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여기 3.1에서부터 6등급까지, 6.0등급까지 대략 한 27%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3, 4, 5, 3.1에서 6점 넘는 것까지.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되 뭘 병행하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를 병행해가는 거예요. 설계도만 잘 짜면 됩니다. 어떻게 설계도를 짤 건지는 구체적인 문제이겠죠. 그죠? 나에게 맞는, 내 아들에게 맞는, 내 딸에 맞는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도전하세요. 얼마든지요. 자, 이 대학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입니다. 이건 어디요? 고려대 사례예요. 고려대 사례를 보니까 진짜 충격받으셨을걸요? 상위 70%입니다. 100명 중에 70번째 학생의 내신이요. 자, 그러고 보니까 3.1, 3.26, 4.36, 2.93, 3.48, 3.5. 이과는 2점대. 거의 대부분 2점대.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의 제일 낮은 학과가 3.01이에요. 70%가 밑에 30%가 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과고, 외고, 특목고. 근데요, 전국의 과고 생각해 보시면 평균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려대학교를 진학한 학생들 보면 한 18% 정도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18% 밑에 30%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자사고나 일반고가 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에 있는 외고, 국제고 가운데 평균에 영향을 줄 만큼 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간에 도전합시다. 그 도전을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준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울산 지역에서는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대를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입결입니다. 자, 놓고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전체 경쟁률은 4.55대 1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회학과 그리고 경영, 화학, 첨단소재공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4등급, 최고가 4등급, 3등급 정도에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6등급대입니다. 6등급, 그 다음에 과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6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5등급,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한 4등급 중후반대, 사실은 거의 4등급 후반대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5등급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주요 교과 나옵니다. 주요 교과는 이 과과 관련된 과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요 교과를 보니까 전체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입결입니다. 서류형 입결은 서류형 지원자는 3.5대 1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봤던 면접형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점대 초반 정도 그리고 70%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5점대, 6점대. 그러나 학과에 따라서 5점대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이나 아니면 서류형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내신 5등급대 정도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예비 고1인데 내신 5점대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보여드릴 텐데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들쭉날쭉은 안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략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 순서를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학생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순서는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걸 순서대로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무엇을 궁금해할 거니?
예비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넌 어떤 전문가가 될 거니?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스스로에게. 전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게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걸 수업 시간에 독서를 통해서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자율활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중요한 건 지적 호기심이 있냐 없냐. 선생님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선생님 제 아들 딸은 그런 거 없던데요. 지금 만들어 주시면 되죠. 공부하라는 말씀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함께 만들어 가시면 과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게 학생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 호기심 중요합니다. 이 지적 호기심이 교내생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각종 교내활동과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교내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이 점점 축적이 될 거고요.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이 학생이 지적 역량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예요?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는 학생으로 만들 겁니까? 그게 내비게이터인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울산 지역이라서 제 메일 주소를 공개합니다. 이게 무척 걱정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 주소를 공개합니다. 메일 주소가 메일이 많이 와요.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학부모였고 지금은 다 대학 갔으니까 저도 학부모였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으실지 알아요. 그래서 짠한 마음에 메일 주소를 공개해 드립니다. 그 대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면 제가 메일을 거의 못 읽거든요. 이렇게 메일이 좀 많이 오니까 어찌 공개돼 자꾸 알게 이렇게 되셔서 자꾸 메일을 보내시니까 앞에다가 울산이라고 꼭 말머리해서 울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읽고 답변을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약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돌멩이입니다. 이 돌멩이는요, 라틴어에서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 디딤돌,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라. 두 번째 단어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강의 잘 끝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정말 가슴 아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한 내비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마음은 압니다. 우리 모두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다 페트라가 되고 싶습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그죠? 디딤돌이 되는 거. 우리도 부모님을 그렇게 밟고 왔고 나도 디딤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행동은 혹시 페트라이지는 않으세요? 자녀가 내 말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 보지 않으세요? 보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바꿔야죠.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페트라가 되십시다. 이 아이가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나를 밟고, 아시죠? 디딤발에는 체중이 3배가 실립니다. 이 아이가 나를 말할 수 없이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짓밟고라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라 부모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셔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아이가 나를 밟을 때, 이미 중학교 3년 동안 많이 밟히었고 정말 괴로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참으셔야 됩니다. 페트라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나를 짓밟을 때, 자기 체중의 3배를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짓누를 때 꿈틀하면 이 아이가 흔들립니다. 믿고 디뎠는데 이 돌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내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되뇌이십시오. 나는 페트라다. 나는 반석이고 나는 디딤돌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난 너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왜요?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던져드렸던 질문으로 가름하면 되겠죠. 무엇을 궁금하게 만드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부모라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울산 지역의 멋진 페트라 학부모님이 되기를